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강의 진행하는 진성우입니다. 요번 이제 2과목 이상심리학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은 임상심리학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들 요 2과목에 해당되는 이상심리학은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기출문제로 나오는 내용들이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미 기출된 이전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광범위한 이상심리학이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이상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또 단순히 이론적인 뿐만이 아니라 임상장면의 경험도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여기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들을 상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가능한 제가 강의하면서 시험 위주의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심리학자로서 활동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각각의 챕터들 내용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이상심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개요, 또 이론적인 부분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챕터 2, 3, 4 이렇게 쭉 나가면 이상 행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발달이라든가 인지 기능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분, 그다음에 행동과 신체, 또 성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성격 관련된 장애, 보통 우리가 성격 장애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 챕터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상심리학의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작이 돼서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됐죠. 그다음에 기본 개념들 보고요. 이상심리학의 이론이라고 하면 왜 정신병리적인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론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상심리학에서는 심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병리를 보이는가 관련된 이론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심리학의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70% 이상 차지하는 게 저기 나오는 DSM-5라고 하는 1, 2, 3, 4까지 있고 이제 5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 진단 편람이라고 얘기되는 요 역사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달 단계부터 보게 되는데요. 신경 발달 장애하면 초기 발달에 나타나는 장애, 신경 인지 장애하면 우리가 치매로 알려져 있는 장애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정신장애 중에 하나가 이 조현병이죠. 조현병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약간 비현실감을 가지는 병인데 정신병으로 분류되는 기타의 장애들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행동 같은 경우는 기분이라든가 불안, 해리에 관련된 장애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정서의 문제에 관련된 거.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강박 관련 장애는 여러분이 저거는 강박증에 관련된 건데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거조차도 사실은 기저엔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좀 관련돼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전의 불안장애 안에 하위의 카테고리로 있던 것이 연구를 해보니까 불안장애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불안이다. 어떤 반복되는 행위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분리돼서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PTSD라고 얘기되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것도 간혹 문제가 출제되는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해리성 장애라고 하죠. 해리 장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이라든가 신체 성격 관련된 장애, 그래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형태의 장애인 파괴적 충동 조절,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성인이 되기 전에 비행을 저지르는 이럴 때 우리가 품행 장애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물질 관련 중독 장애들 좀 보고, 그다음에 신체 증상이나 관련 장애, 또 먹는 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게 폭식하는 거, 거식증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갔죠. 급식 및 섭식 장애, 그다음에 성 관련 장애도 시험에 조금 잘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큰 카테고리로 기능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정체감에 관련된 거, 소위 말해서 이
이 성에 있어서 이상성욕, 이걸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는 변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장애들. 그다음에 이 성격 장애들, 10개의 성격 장애가 DSM-5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영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쭉 보시면 이상행동에 관련해 가지고 뭐 병적 도박이라든가 알코올 사용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는 기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비슷한 수준이지만 발달 장애,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ADHD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장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개요에 관련돼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범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과 여력이 있을 때 하고 수험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필기는 정리를 해두시면 답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상심리학에서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정상을 정의 내리는 측면에 있어서는 교재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정상을 벗어나는 형태의 행동들을 할 때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저기 나오는 정신병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주 옛날에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혹은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세 이후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헛것을 본다 그러면 이거를 뇌의 문제라든가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라는 개념으로 귀신론의 개념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퇴마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에서는 아직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정신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개념이 중세까지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해리성 장애에서 한번 다룰 텐데요. 빙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장애들을 좀 봤었어요. 그러다가 중세 이후부터는 치료는 못하지만 그런 약간 미신론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의학의 신, 또 의사들이 의사 면허 이렇게 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걸 하죠.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체액설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요. 요거는 개론 강의에서 성격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격을 이해하는 거에 고전적인 원리로 우리 체액설을 좀 언급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래서 요 흐름이 쭉 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현대 정신의학과에 관련된 영역까지도 가요. 이건 이제 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정신의학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붙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정신의학,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이전에는 뭐로 불렸냐? 정신과, 정신신경과. 그래서 정신신경과나 정신과에서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게 정신의학인데 이상심리학이 사실은 연구의 뭐 그런 부분의 시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피넬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감옥수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라는 게 요 과거엔 특별하게 없었죠. 거의 1970년 이후에 클로로플로마진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정신병을 어느 정도 증상을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자는 프로이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넬이라는 분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분이 감금소에 이렇게 정신병원과 요양원 이 개념이 사실은 감옥과 같은 그래서 입원병동의 개념의 상황에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못했던 이런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원 하면 어떤 느낌들 같습니까? 식재,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원시적이고 뭐 심지어 미국의 역사에도 있지만 동물원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 잔 피넬이라고 하죠. 잔 피넬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나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의학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학자분들, 클레펠린 뭐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진단의 분류 체계들을 기초를 삼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교육을 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DSM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식적인 소위 말하는 심리 치료의 개념들을 만든 분이 이제 프로이트. 많이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정신의학의 개념을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최초의 분이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 중에 하나가 프로이트는 최초의 발달 이론을 얘기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심리 성역 발달 이론이 사실 발달 이론의 최초에 가깝다라고 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임상심리학이 자리를 잡게 된 게 안타깝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리검사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군대에서 징병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아미 알파 검사, 아미 베타 검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군대 알파, 군대 이게 요 검사가 이렇게 지능 검사의 시작이다. 물론 그 이전에 비네라는 분이 뭐 지능 검사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20세기 초 요 1차 대전, 2차 대전의 시기는 정말 심리 검사가 흥했던 시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검사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들이 사실은 요런 검사들의 시기였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상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심리학자들이 정신의학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EB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말씀드린 항정신적 약물, 항정신적이라고도 합니다. 정신병에 대항하는 이런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신생물학의 시대로 넘어가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시대가 되고 심리학 영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치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60, 70년대에는 이제 아론백이라는 분이 이분이 원래 이 주로 다뤘던 영역은 정신 분석의 분석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저 시기가 컴퓨터라고 하는 그러면서 심리학에서는 인지심리학이 발달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그런 시대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치료를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하는 커그니티브 세라피라고 하는 CT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되는 치료들이 이제 역사상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두실 거는 이 순서에 관련된 부분들 교재에 좀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요. 요 영역만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이 뭐냐? 이상행동이에요. 그리고 정신장애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적응을 곤란하거나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포함한다라는 이 의미는 정신병이 걸려도 이렇게 되지만 정신병이 걸리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게 정신장애를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라 이렇게 하면 신경증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신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물론 요 두 개의 경계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이걸 뭐 DD한다 그래요. 감별 진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활동하는 영역도 요런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구분하는 거 이 구분이 사실 임상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역할 중에 하나고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 검사라는 걸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정신병이라고 하는 병은 현실감이 없는 거다라고 구분해요. 그럼 신경증은요. 마음이 힘들어요. 적응이 곤란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현실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게 되냐면 현실감이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면 상담을 하고 현실감이 없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본인은 어려운지 모르지만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소위 말해서 환각이라든가 소위 이제 대표적인 게 환청이죠.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치료를 받을 때 심리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의 영역은 약간 법적으로도 구분되는 영역이 있지만 이렇다고 해서 정신병이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심리 치료를 못 받는 것도 아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념상의 구분은 임상심리 공부하시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요걸 구분하는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현실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중요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고 임상심리학자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랬을 때 저 사람이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간 그러니까 시쳇말로 소위 이렇게 미쳤구나라고 얘기되는 이런 기준을 삼을 때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4개 정도에서 5개 정도의 기준을 가집니다. 예. 이 얘기는 이렇게 기준이 왜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성적인 또는 이상적인 형태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상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랄까요?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상심리는 보무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윤리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시험에 좀 나오는 영역, 자주는 아니지만 좀 알아두시는 게 첫 번째로 그냥 통계적으로 평균에서 벗어난 거. 그건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Q가 65다. 그러면 지적장애 이런 진단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요거 굉장히 드물어요, 인구상에. 예. 근데 IQ가 150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드물어요. 요 기준을 가지면 이것도 이상해져 버리는. 예.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이 기준들이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 요 자세한 것들은 교재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5가지 보는데 통계적 기준, 사회 문화적인 기준, 규범을 벗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적응 기준, 생활에 적응을 못할 때, 그다음에 본인이 힘들어요. 예.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치료받으러 가야 돼라는 건데 이런 건 이제 또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한계점이 있어요. 개인마다 다르고 특히 성격 장애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장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고통스러운데 자기는 행복하게 삽니다. 이럴 때 이 기준을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병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법으로 정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얘기가 금치산자라는 표현, 지적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에서 이 사람은 정신장애가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형을 이렇게 내린다라고 언급될 때 나타나는 기준이 법적 기준이다. 그래서 5개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방식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리를 조금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는 범주를 이렇게 카테고리라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20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범주 안에 예를 들면 우울 관련 장애다 그러면 우울 안에는 뭐 월경전 증후군이니 주요 우울 장애니 해가지고 몇 개씩의 카테고리들이 뚝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20개의 카테고리와 더불어서 하위에 진단으로 들어가는 총 개수가 300여 개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DSM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범주라고 하는 건 딱딱 구분이 된다는 개념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어떤 병들은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굉장히 심해요. 예, 혹은 시간으로도 분류하고 굉장히 덜한 거. 그래서 차원적 분류는 다이멘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범주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진단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DSM-5는 범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요 병은 우리가 전문가가 볼 땐 약간 정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폐 스펙트럼, 두 번째가 조현 스펙트럼이에요. 조현병이라고 얘기되는 예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알려 있는 조현 스펙트럼. 지금 현재 DSM은 이 두 개만 스펙트럼의 개념이 뭐예요? 색깔이 이렇게 쭉 번져가는 형태죠.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다. 그래서 부적응의 정도를 가지고 파악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상세한 부분들은 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랬을 때 요 평가가 맞느냐고 했을 때 신뢰도 타당도 우리 개론에서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일관되게 진단을 내리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게 정말 이 병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인론적 타당도, 공정 타당도의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요. 원인론적인 거는 뭐예요? 이게 호모지니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지 사실 원인이 같다. 이렇게 타당을 찾기도 하고요. 증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원인이 달라도 헤테로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얘기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유사하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보자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정 타당도, 그래서 공통 증상이 있거나 발달 과정이 유사하거나 했을 때 이게 동일한 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의학적인 측면에 관련된 요소들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의 측면에 있어서 이상심리 이론에서는 첫 번째가 이게 심리학과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신생물학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생화학적 장애의 결과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뇌에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관련해 가지고 양이 많거나 적은,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도식적이긴 하지만 시험 필기에 가끔씩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도파민과 관련된 거 우리가 각성, 주의 집중, 쾌감, 수의적 운동 조절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이라는 병 이렇게 보시면 도파민 양의 문제 때문에 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물론 뭐 모든 신경전달 물질이 그냥 하나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1대1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 영향을 주지만 저희가 약간 도식적으로, 그래서 도파민과 관련될 땐 조현병 보통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세로토닌, 기분 조절, 수면 섭취, 공격성, 통증 조절 해가지고 세로토닌 나왔을 때 관련된 장애, 우울증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필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은 여기 나오죠. 각성도 관련되고 공포나 불안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불안 장애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바니, 글루타메이트니, 아세티콜린 이런 것들은 기억이라든가 신경계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관련 장애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의학에서는 이거 메디컬 모델이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우리의 정신 장애는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나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개념, 생화학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는 약간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분석적 개념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이트가 만든, 그래서 심리학적 원인으로 설명해요. 최초의 체계적 이론이다.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는 멘탈리즘, 정신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 알고 보면 무의식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배웠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다. 그리고 이게 갈등을 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실제 우리 뇌를 까보거나 심장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런 것이 있는 거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어떤 뭐 도메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불안을 발생시키고 이럴 때 방어 기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꿈을 분석하거나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어브노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격의 구조, 이론적인 내용들, 무의식 이거로 설명하는 것이 정신분석적 이론이다. 그다음에 행동주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진단은 막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학습으로 봐죠. 환경된 경험으로 또 잘못 학습된 거예요.
환경 경험으로부터요. 그게 뭡니까? 비정상적이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건 경험과 유전적인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리주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학습 경험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회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역기능으로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치료는 다양한 형태의 행동 치료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속어도 배웠었던 거 기억나실 거고, 처벌, 강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이건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온 영역이라. 지금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은 자주 언급되니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도전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해서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이 배워버린다라는 개념이에요. 난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고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속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거는 행동주의에서는 무의식이랑 의식의 개념 자체가 조금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뭔가를 너 왜 시도하지 않아 했을 때 뭐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과거에 계속적으로 내가 노력해도 안 됐던 경험이다. 요걸 갖다가 learned helplessness 해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심리적 문제로 나타난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것도 학습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는 행동주의 이론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실 땐 학습 이론이다. 예. 그 다음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이에요. 정신 분석이나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병리적이지 않다. 인간에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존중, 자아실현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나, 이거 우리 로저스의 자기 개념 좀 설명했었을 때 여러분들 개론 부분만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그거와 내가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과 실제 환경의 경험이 불일치가 계속될 때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이죠. 요거는 꼭 정리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상 심리학에도 또 나오죠. 시험에 가물의 한의원의 감초처럼, 한약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문제예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긍정적인 존중을 해주고,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주고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정리해 주십시오.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치료자, 인간중심 치료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인지적으로 좀 설명하려고 하는, 인지 이론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 그래서 인지는 영어로는 cognition이라고. 이제 cogni라는 말이 라틴어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사고라고도 볼 수 있고요. 포함되는 건 믿음, 그렇죠? 생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장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고가 기능을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문제가 되는 인지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인지적 결손이 있거나 왜곡이 있거나, 그리고 편향되어 있거나 비어 있거나, 어떤 틀이 있는데 틀이 너무 문제가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요걸 갖다가 바꾸는 작업들을 한다. 그런데 생각만 바꿔서는 잘 안 되더라. 행동도 같이 좀 해주자. 행동치료와 통합이 돼서 나타나는 게 여기 나오는 앨리스라고 하는 분의 REBT, 합리적 정서치료, 아론백의 인지치료, 마이켄바움의 스트레스 면역 훈련,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들을 인지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접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무수한 치료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설명드리긴 그래서요. 그리고 저희가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요 정도 수준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왜 이상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 유전적 성향이에요. 소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타고나기를 조금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스트레스가 작동했을 때 병이 나타난다예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성,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체질이 약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스트레스가, 그래서 감기에 약하다고 하는 건 이 추운 걸 잘 못 견디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위를 경험하게 됐을 때 감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추위가 있어도 체질이 그런 문제가 없으면 감기에 안 걸리고 체질이 약해도 덜 추운 상태에 있으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래서 소인 스트레스 이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개념들은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단순히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다. 이게 같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신장애들을 보면 이거를 멀티모달, 다 모델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현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도 보면 유전적으로 경향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병은 안 하는데 조현병으로는 우울이나 이런 거 걸린다라고 해서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의학적인 개념들은 작동하는 영역이 어떻습니까? 생물학적 영역이죠.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한다는 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 재활을 한다는 거는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두 개는 뭡니까? 행동주의적이고 인지심리학적인 접근들, 정신분석적 접근들의 영역에 들어간다. 거기에 약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상담과의 조금 이 임상심리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물과 의학적인 개입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들을 조금 뭐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임상심리사 공부를 하실 때 정신의학 공부도 같이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건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임상가로 활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상심리학은 그런 측면에서 정신의학적인 요소와 임상심리학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 D가 다이아그노스틱이라는 의미예요. 진단. 그리고 S는 스테이티스틱이에요. 통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FM이라는 그 말하는 그 매뉴얼과 같습니다. 뭘 할 때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DSM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그래서 저기 보면 이 DSM이 우리 교재에 한번 잘 나와 있지만요, 노마자로 1부터 4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량의 정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이거를 뭐 6, 7 이렇게 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 시대가 대량의 의료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라비아 숫자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5.1, 뭐 5.2 이런 식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많아지면 6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DSM-4와의 차이점이 뭐냐? DSM-4는 진단을 할 때 축 1, 축 2, 축 3 해가지고 5개의 축이 있었고 각각이 임상적 장애,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뭐 사회적 기능, 신체적 기능 이게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임상적으로 그거 안 하고 그냥 쓰면 되더라. 타당성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걸 핵심은 요거예요.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범주, 이거 아까 나왔었죠.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근데 어떤 장애들은 차원적 성격을 갖더라. 요거는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범주에 들어가는 거와 심각도를 나눠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범주에 있더라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 병이 가벼운 거, 굉장히 마일드한 거, 중간 정도 되는 거, 굉장히 심한 거, 아주 심한 거 순으로 레벨을 좀 나눠서 심각도의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300여 개라 그러는데 한 360개 정도의 하위 장애가 있고 거기에 20개의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위 장애들을 영어로 할 때는 장애가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디스오더로 이렇게 얘기되는지, 질병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교재에 좀 설명이 되어 있거나 다른 책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들어가 보면 챕터 2부터 이제 또 우리 보겠습니다. 신경발달 장애는 소위 말하는
예전에 멘탈 리타데이션 해가지고 MR이라고 얘기됐던 것이 이게 같이 이 뭐랄까 편향적인 정신이 지체된 게 아니다. 지적 능력만. 예. 실제로 이건 임상 장면에서 보시면 정신하면은 인간성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능이 낮은 거지. 인간성 자체는 지능이 정상인 사람보다도 훨씬 좋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너무 편견적이다. 그래서 지능 문제만 가지고 본다 해서 intellectual disability에서 지적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 발달이 문제가 있고 적응 행동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기능의 평균 이하 상태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IQ 검사를 해서 69.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표준 편차 정도가 돼요. 이건 나중에 뭐 개론에서 한번 언급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15점 정도가 한 표준 편차라 2면 30점 정도가 되고 지능은 100이 평균이기 때문에 30점을 빼면 70 정도가 되죠. 그래서 70을 딱 걸쳐요. 미만이면 70을 위로 포함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밑으로 보면 69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진 않고요. 소위 말하는 사회 성숙도라는 검사도 같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지능 검사 요거 심리 검사에서 한번 배울 겁니다. 웩슬러 검사라는 걸 좀 활용하고요. 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생물학적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평가할 때는 요 영역들 개념, 사회, 실행으로 본다. 개념적 영역은 학습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회 영역은 인과관계, 실행은 뭡니까? 자기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급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거 자체를 이렇게 시험내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도 보시지만 69 정도로 이렇게 좀 보시면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 경도 수준이에요. 마일드라고 하는 수준, 중등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애 등급은 요 등급 이 경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증, 경증의 개념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여기 그다음에 시험과 상관해서는 IQ가 70에서부터 79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뭡니까? 경계선 지능이라 그래요.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신경발달 장애 중에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자폐 스펙트럼은 예전에 오티즘이라고 얘기됐던 오티즘 지수대에서 자폐 장애, 장애의 개념으로 봤던 장애가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레트 증후군 혹은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아스퍼거 이런 개념을 썼어요. 레트라고 하는 장애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고 아스퍼거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고 오티즘, 자폐증이 따로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의미가 없다. 그냥 정도다. 자폐의 경향에 따라 가지고 심한 거, 좀 심한 거, 덜 심한 거, 약간 심한 거, 평균적인 거의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이게 아동기에 나타나는 질환의 어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특히 뭐냐?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되고 언어나 비언어가 발달이 안 되고 그래서 지적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 반대로 지적 능력은 대단한데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서번트 증후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걸 아스퍼거라는 표현을 썼죠. 보통 남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나오진 않지만 뭐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반도 가능한데 주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떤 이 저하가 높다.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를 다 암기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거고 약간이라도 좀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읽어두시면 필기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물론 이제 이걸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골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견합으로 보시면 됐다. 어떤 경우에는 반복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의 발달, 눈 마주침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지적 장애와는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임상 장면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좀 구분이 될 텐데요. 뭐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그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뭐야?
라고 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 완만하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발달장애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ADHD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주의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이에요. 이 충동이라는 건 뭐 이렇게 던지거나 활동적인 모습도 들어가고요. 말도 이렇게 막 내뱉는 거예요. 이게 동일 연령에서 나이에 맞지 않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체구가 작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과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체구가 커지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몸 움직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막 돌아다니기 쉽지 않으니까 뭐예요? 부주의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ADD라고도 용어로 쓰고요. AD에 DD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H가 있는 걸 넣기도 해요. 이 H가 과잉행동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부주의, 과잉행동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기질적 경향이 강할 때 이게 소위 말하는 ODD라고 하는 Oppositional Defiant Dis라고 하는 적대적 반항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달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컨덕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품행 장애로 가고 성인이 되면 반사회 성격자고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 100%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 학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주의 결핍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형태로 하시고 실기에 요게 케이스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주의력 결핍은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서 말하는 잘 정리는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조금 반복해서 나오니 그걸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두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학습 장애는 읽어보시는 형태로 하고 핵심은 지능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요. 이게 기본 전제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특정 영역의 읽기라든가 쓰기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읽기 같은 경우 난독증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돼서 나타나는 거로도 볼 수 있는데 진단명으로 치면 이게 특정 학습 장애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학습에 관련된 근데 지능은 정상이에요. 이럴 때 무엇인가 그 문제들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종류별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터 디스오더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던데 이 틱스 장애는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틱은 근육을 실룩거리거나 눈을 이렇게 심하게 감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랬을 때 이 운동 틱, 모터 틱이라고 보통 하죠. 그다음에 보컬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는 반복해서 냅니다. 이걸 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당 장애가 운동 틱, 음성 틱이 약간 다르지만 두 개가 동시에 있거나 같이 나타나거나 반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뚜렛이라고 합니다. 뚜렛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이름 딴 거예요. 그래서 뚜렛은 정리를 해두십시오. 틱 장애는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두 개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걸 뚜렛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인지 장애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장애와 연관된다. 그래서 유로 커그니티브 개념은 인지에 관련된 거, 기억력, 주의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이 저하된 상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걸 갖다가 치매라고 얘기했던 있죠. 있을 때 굉장히 심한 상태와 심하진 않는데 정상도 아닌 상태. 그래서 메이저, 마일드 이런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가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종류가 무수해요. 이건 다 뇌의 노화성 기능과 연관돼 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뭐 전두, 특두, 이 좌측편이죠. 루이소첸이 혈관성이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파킨슨, 프리온병, 뭐 헌팅턴, 몽땅 다 뭡니까? 뇌 기능의 저하와 관련돼 있어요. 특히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증상은 뭡니까? 이제 기억력이 저하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이 걸린 걸 잘 모릅니다.
이 병식이 없다고 보통 얘기되는 질병 인식이 결여돼 있고, 기억 손상을 한리한다는 건 까먹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 준 곳을 어딘지 모를 때 내가 까먹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공간, 시간 이런 게 달라져요. 그리고 저녁이 될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이게 치매가 오기 전에는 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장소를 잘 기억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구분 못하면 굉장히 심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부터 루이소체, 혈관성 장애, 파킨슨이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선망이라는 거와 다르게 점진적이에요. 서서히 장애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가지고 신경세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소모 다발이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요. 아포2라고 하는 거는 이 지방을 코팅하는 형태의 이 뭐랄까요, 단백질체예요. 그랬을 때 아포2라는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면 혈액 중에 공급이 되는 지방이 단백질이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지거나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혈관을 가다가 여러분 그 원유, 기름 같은 거 다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형태로 혈관에 가가지고 쌓인다, 플라그가 생긴다 해서 그 혈관이 공급이 미세한 데 가가지고 막히면 세포들이 죽는 거를 나이 먹을수록 심해진다. 여기에 변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요 유전자는 이렇게 혈액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변이가 있으면 알츠하이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적이라 그래요. 비가역이라는 건, 가역은 돌릴 수 있다는데 이 비자는 돌리지 못한다예요. 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 그 다음에 미리,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망은 일시적으로 뇌 병변에 의해 가지고 창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다든가, 환청 증상이 보인다든가, 환각을 보인다든가, 의식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래서 금단 증상하면 여러분 한번 술 막 보고 마시다가 끊고 나면 이렇게 막 온몸에 막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들을 느끼거나 보거나 이래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델리리움이라고 합니다. 노인분들에게도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신경 인지 장애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 저하도 있고요, 지각상의 왜곡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특징은 뭡니까? 이거는 가역이 돼요. 잘 넘기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몇 시간 안에도 발병하기도 하고 수일 내에 급격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인지, 사고를 못한다든가, 지각의 변화, 수면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선망과 치매를 구분하는 형태로 좀 나오니까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고, 요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약자로 SPR 이렇게 씁니다. 스키조라는 말이 쪼개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프레니아 하면 정신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말 자체가 독일어 근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횡격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정신이 횡격막에 있었다.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저 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 너무 편견적인 용어여가지고 이걸 정신과 선생님들이 95년인가요? 조자가 조율하다 조고, 현은 악기의 현이에요. 우리 뇌라는 게 현을 조율하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병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책들이, 옛날 책들은 분열로 되어 있는 걸 다 조현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능 문제는 뭐냐? 이거 일종의 뇌 질환으로 보는데요.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발병이 10대 후반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때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발병이 온셋이라고 보통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병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일 때도 있고요. 30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아예 뇌손상 때문에 노년기에 나타나는 만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늦게 나타나는 뭐 조현병도 있다고 하는데 공통점은 다 뇌기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 치료는 조현병은 심리 상담이 처음이 아니라 약물 치료가 첫 번째입니다. 약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굼뜨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경직된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는 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 요소인데 공통점 보시면 다 뇌기능과 연관되어 있는 기질적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증상을 보면 요건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양성과 음성이 있다. 양성은 환각 증상이 있어요. 대부분은 환청이 가장 흔합니다. 환시 이런 거는 후두엽의 시각성의 문제로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언어가 논리성이 깨져요. 사고 장애가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게 엉뚱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 증상은 저 사람이 이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음성은 이렇게 했죠. 없어야 되는데 나타나면 양성이고요. 있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사회적으로 활동해야 되고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되는데 의욕도 없고 우울증이랑은 다릅니다. 논리도 없고 사회적 관계도 안 맺어요. 그래서 뭐 아네도니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의욕, 성적 욕구조차도 없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얼굴을 보면 얼굴 표정도 없어요. 이걸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거 이제 필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브로이어라는 분이 프로이트의 뭐 스승이라고도 얘기되는 이렇게 요 분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의 문제가 있고 오티즘이라고 하고 앰비발런스라고 하고 어펙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연상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유를 하잖아요. 밥 지을 때는 쌀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건너뛰기도 하고 자폐증은 세상 사람들과 안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양가 감정은 이게 두 개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아니라 감정이 요동치는 형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둔만은 감정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게 4A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브로이어의 4A는 한국어이지만 이거 좀 정리를 해두시면 기출문제로 조금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진단 기준들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망상, 환각, 와에 대한 언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 증상도 존재할 수 있다.